아저씨, 괜찮으세요? 아,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밖은 너무 추워요. 천천히 드세요. 첫 만남의 기억. 그날 길에 쓰러진 노숙자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35년 전 떠난 제 아버지였다는 걸요. 지금도 그날 아침이 생생합니다. 12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 가게 문을 열려던 제 손이 멈췄던 그 순간을요. 누군가 제 가게 앞 계단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괜히 도와줬다가 오히려 누명 쓰는 경우도 많다잖아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그 사람의 손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파랗게 질린 손등, 거기 새겨진 주름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제가 몸을 숙여 물었을 때 그 사람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 같은 거요. 물물 한 모금만.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결국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밖은 너무 추워요. 그렇게 저는 그 노숙자를 제 가게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저 혼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손님이 없는 이른 아침 시간, 저는 그 사람에게 따뜻한 물 한 잔과 김밥 한 줄을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김밥을 먹는 그 모습이 어딘가 격식이 있었다고 할까요? 노숙자치곤 지나치게 단정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얼마나 굶으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흘 안이 나흘쯤 됐을 겁니다. 쉰 목소리로 대답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6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허연 수염이 덥수룩했지만 이목구비는 꽤나 단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슬펐어요. 깊은 후회와 체념이 뒤섞인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쉬다 가세요. 뒷방이 하나 비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사람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럴 순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괜찮아요. 어차피 안 쓰는 방인데요, 뭐.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하루 이틀 재워주고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약해도 낯선 노숙자를 계속 집에 둘 순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잠결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뒷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이야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잠꼬대였습니다. 그 노숙자가 잠꼬대로 계속 그런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선이잖아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사람에게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어젯밤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그 모습을 보다가 저는 또 한 번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숟가락을 쥐는 방식이 제 아버지와 똑같았거든요. 제 아버지는 제가 13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요.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사셨어요.
배신자 가족을 버린 사람이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떠난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노숙자의 손을 보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손, 크고 거칠지만 제 머리를 쓰다듬을 때만큼은 한없이 부드러웠던 그 손, 그리고 왼쪽 손목에 있던 그 흉터, 공장에서 일하다 다쳤다고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던 그 흉터, 저기 실례지만 손목에 있는 그 흉터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손목을 감췄어요. 아, 이건 옛날에 다친 겁니다. 언제요? 35년쯤 전에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전, 공장, 그리고 그 흉터,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박진수입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이 박진수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바로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진짜 제 아버지라면 35년 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이렇게 노숙자가 되어 돌아온 걸까요?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맞다면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왜 그러고 사셨어요? 라고 물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기로 했어요.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요. 박진수 씨, 여기 좀 더 계시는 게 어때요? 가게 청소 같은 것 좀 도와주시면 밥과 잘 곳은 제공해 드릴게요. 그 말에 그 사람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네. 어차피 혼자 하긴 버거웠어요.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 혼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작은 가게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버지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 그렇게 그 사람은 제 가게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먹했어요. 그 사람은 말수가 적었고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버지라는 것을요. 작은 버릇 하나하나가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물을 마실 때 항상 두 손으로 컵을 감싸주는 것. 걸레질을 할 때 허리를 곧게 펴고 하는 것. 그리고 가끔씩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는 것.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그렇게 한숨을 쉴 때마다 저는 아버지 옆에 가서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럼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쥐고는 웃으며 말했죠. 우리 선이가 있어서 아빠는 힘이 난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알아보지 못하는 척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선희 씨, 요즘 그런 사람 데려다 두면 큰일 나요. 단골 손님이었던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착한 분이세요. 착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무슨 일은요? 그냥 청소 좀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대꾸했지만 김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몇몇 단골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어요. 노숙자 데려다 놓고 장사한다더라. 위생이 걱정되지 않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매출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뒷정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사장님, 제가 여기 있어서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수 씨가 나갈 필요 없어요. 괜찮으니까 계속 계세요. 하지만 괜찮다니까요. 제 목소리가 의도치 않게 커졌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아직 확신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붙잡고 있는 거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보내면 다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 사람이 가게 뒤편 작은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그 모습을 봤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꽃을 심는 방식이 똑같았거든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집 앞에 작은 화단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꽃을 좋아하셨지만 정작 화단을 가꾸는 건 항상 아버지의 몫이었죠. 아버지는 모종을 심을 때마다 흙을 3번 두드리고 물을 줄 때는 항상 뿌리 쪽으로 천천히 부었어요. 뿌리가 튼튼해야 꽃도 오래 간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흙을 3번 두드리고 뿌리 쪽으로 천천히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수 씨, 네. 혹시 전에 꽃을 많이 키우셨어요? 그 사람은 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줬죠. 그 아내분은 지금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딸도 있었습니다. 딸 이름이 선이었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거든요. 그 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겨우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아마 저를 많이 미워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제가 가족을 버렸으니까요. 왜 버리셨어요? 버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키려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35년 전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잘 됐습니다. 직원도 늘리고 집도 조금 넓은 곳으로 이사했죠. 그런데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를 냈고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빚만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딸이 있는 그 집까지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있다간 가족까지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어머니한텐 말씀 안 하셨어요? 못했습니다. 말하면 아내가 막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쪽지 한 장만 남기고 나왔습니다. 쪽지.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그 쪽지를 평생 보관하셨거든요.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고 가끔씩 꺼내보시곤 했어요. 거기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어머니는 그 쪽지를 볼 때마다 울었어요. 화가 나서 찢어버리려다가도 결국 다시 서랍에 넣으셨죠. 그리고 나서요? 어디 가셨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돈을 벌어서 빚을 갚으려고요. 공사판, 식당, 공장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일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10년 만에 빚을 다 갚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이미 남의 집이 돼 있었어요. 이웃에게 물어봤더니 아내는 5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은 어디론가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난 지 8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습니다. 임종 직전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선이야, 내 아빠를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을 거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론 어떻게 지내셨어요? 살 이유를 잃었습니다. 돈을 벌어봤자 줄 사람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떠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떠났는데 결국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만약 제가 그 딸이라고 말하면 아버지는 뭐라고 할까요? 기뻐할까요? 아니면 부끄러워할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고민은 길었지만 결정은 순간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뒷정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진수 씨, 진수 씨. 저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의식이 흐릿했고 열이 펄펄 끓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야 해요. 저는 그 사람을 부축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폐렴입니다. 많이 진행됐네요. 좀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또 잃을 뻔했구나. 이번에도 또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영 말할 기회를 잃을지도 몰라. 사흘 후 아버지가 깨어났을 때 저는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아버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저예요. 선이에요. 아버지의 딸 박선이.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뭐라고? 35년 전에 떠나신 그날 저는 13살이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쪽지,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셨어요.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 쪽지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이야, 정말 내가 맞니? 네, 아버지. 저예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말없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퇴원 후에도 여전히 제 가게에서 지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였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예요. 35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떠났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다시 돌아왔습니다. 선희 씨,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게 오랜 시간 만에 다시 만나다니. 효녀예요, 진짜.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효녀가 아니었어요. 그저 후회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머니처럼 평생 원망하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봄날 아버지와 저는 화단에 꽃을 심었습니다. 선이야,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꽃이 뭐였더라? 코스모스요. 맞다. 코스모스? 아버지는 웃으며 코스모스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물을 주라고 건넸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꽃도 오래 간다. 기억나니? 기억해요, 아버지. 저는 천천히 물을 주었습니다. 뿌리 쪽으로 조심스럽게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오래된 외투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이거 내가 읽어봐라. 그것은 노랗게 바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거기엔 삐뚤빠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선이에게. 아빠는 매일 너를 생각한다. 내가 밥은 잘 먹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아빠는 돈을 벌어서 꼭 돌아갈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 사랑한다, 우리 딸. 날짜는 아버지가 집을 떠난 지 꼭 1년 후였습니다. 이 편지 왜 안 보내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낼 수가 없었다. 주소를 모르게 된 후였으니까. 그래서 그냥 평생 간직하고 있었지.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선이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았고 저희는 함께 가게를 운영했어요. 아침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고 낮에는 손님을 맞았습니다. 저녁이면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저녁을 먹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아들이 내려왔어요. 제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에겐 외손자였죠. 엄마, 이분이. 네. 너의 외할아버지야. 아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한테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으니까요. 외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들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래, 내가 우리 선이 아들이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네. 할아버지,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아들의 솔직한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대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먼 길을 돌아오신 거야. 이제 우리 곁에 계실 거고. 그날 저녁 셋이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직장은 어떤지, 결혼 계획은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외할아버지,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정말 축하한다.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결혼식에 꼭 오세요. 외할아버지 자리 마련해 놓을게요. 그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나는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괜히 신부 쪽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버지,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가셔야죠. 당연히 가셔야 해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에요. 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저는 문득 화가 났어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분노. 왜 진작 돌아오지 않으셨어? 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오지 않으셨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말을 걸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더 열심히 일했어요. 가게 청소를 더 꼼꼼하게 하고 장을 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혼자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선이야. 네. 너한테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다. 나도 알아. 내가 한 짓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그냥 내 곁에 있고 싶을 뿐이야. 조금이라도 내가 허락하는 만큼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용서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가끔은 화가 나요. 왜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셨는지, 왜 진작 돌아오지 않으셨는지.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곁에 계셔서 좋아요.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있어 주세요. 아버지는 그날
한참을 우셨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요. 다음 날 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기신 일기장과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읽어보세요. 제가 건넨 것은 어머니가 쓰신 편지였습니다. 날짜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씁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저는 당신을 오랫동안 원망했어요. 왜 혼자 떠났는지, 왜 연락도 없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는 걸요. 당신은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 했던 거겠죠. 이제 곧 저도 당신 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때 만나면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고생 많았다고. 우리 딸 선이는 잘 자랐어요. 착하고 강한 아이로요. 당신을 닮았어요. 만약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딸을 꼭 만나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아빠는 너를 사랑했다고. 그럼 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랑했어요, 여보. 당신의 아내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내가 돌아갔어야 했는데. 빚을 다 갚았을 때라도 바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집이 남의 집이 됐다고 해서 포기해선 안 됐는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아버지를 기다리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기다림도 사랑의 한 방법이라고요. 그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원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화단에 심었던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났어요. 분홍색, 하얀색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선이야, 꽃이 폈다. 정말 예쁘네요, 아버지. 저희는 나란히 서서 꽃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 참 평화로웠어요.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글쎄,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잡채가 먹고 싶구나. 잡채요? 제가 좋아했었나요? 그럼, 어렸을 때 잡채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 기억 안 나는데. 저는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잡채를 만들었어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자, 다 됐어요. 맛보세요. 맛있다. 역시 우리 딸 손맛이야. 아버지는 연신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가게 앞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했습니다. 선희 씨, 아버지랑 사이 좋으시네요. 네, 감사해요. 부럽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랑 그렇게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처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가족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만났을 때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미움보다 사랑이 컸고 원망보다 그리움이 컸으니까요. 드디어 아들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긴장하고 계셨어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계속 물어보셨죠. 아버지,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하지만 혹시 실수할까봐.
괜찮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계시면 돼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왔다. 축하한다. 우리 손주. 아버지는 준비해온 봉투를 건넸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몇 달 동안 모은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 받아라. 할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어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계속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옆에 앉은 손님이 물었습니다. 저 아이 할아버지예요. 손주 결혼하는 걸 보니 정말 감개무량하네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피로연 시간 신랑 측 가족들이 저희 테이블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신랑 어머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부 어머니 박선희입니다. 이쪽은 제 아버지시고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따님이 정말 효녀시네요. 신랑 어머니는 아버지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며느리 맡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해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처음 만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가 꺼낸 것은 앨범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찍은 사진들을 모아둔 거였어요.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 화단을 가꾸는 아버지의 모습, 함께 장을 보러 가는 사진, 손주 결혼식 사진. 이게 다 우리 사진이구나. 아버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네. 1년의 기록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채워갈 거예요. 고맙다, 선이야. 정말 고맙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돌아와 주셔서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줘서 내가 더 고맙지. 저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선이야, 내가 너한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구나. 아니에요. 아니야. 내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결혼할 때 다 놓쳤어. 손주가 태어날 때도 없었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진심이에요.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요. 아버지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품이 따뜻했습니다. 35년 만에 느끼는 아버지의 온기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버지에게 먼저 인사했어요. 진수 씨,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김 여사님도 건강하시죠? 덕분에요. 그나저나 따님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모시는 모습 보면 제 딸도 저렇게 했으면 싶어요.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쑥스러워 하셨어요. 과찬이십니다. 제가 선희한테 신세만 지고 있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수 씨, 우리 노인정에서 바둑 좀 두실래요? 제가요? 네. 바둑 두실 줄 안다며요? 상대가 필요하거든요. 아버지는 제게 물어봤어요. 가도 될까? 당연하죠. 가세요, 아버지. 친구도 사귀시고요. 그렇게 아버지는 노인정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점점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진수 씨, 오늘 바둑 한 판 합시다. 좋아요. 이번엔 제가 이길 겁니다.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진짜 이 동네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봄이 왔을 때 저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선이야, 괜찮아. 나 건강해. 그래도 한번 받아보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오랫동안 거리에서 지내셨잖아요. 결국 아버지는 검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체로 양호하십니다. 다만 폐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관리를 안 하시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고 약은 꼬박꼬박 드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미안해 하셨어요. 선이야, 미안하다. 내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아버지, 괜찮아요.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되죠. 제가 챙길게요. 넌 왜 이렇게 착하니? 아버지를 닮아서요. 그 말에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닮았다니 안 됐구나. 왜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책임감 강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선이야, 35년 동안 혼자서 버티신 거 저는 압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살아계셔 주셔서 고마워요. 아버지는 그날 또 우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름이 왔을 때 아들 부부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저희 아기 생겼어요. 정말? 저와 아버지는 동시에 소리쳤어요. 네, 이제 8주 됐어요. 축하한다. 우리 증손주가 생기는구나.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며느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태어나면 자주 데리고 올게요. 그래, 그래야지. 할아버지가 많이 놀아줄게. 그날 저녁, 저와 아버지는 오랜만에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이야, 내가 증조할아버지가 되는구나. 네, 아버지. 꿈만 같다. 1년 전만 해도 나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제 과거는 잊어요. 앞으로만 보세요. 고맙다, 선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길에서 죽었을 거야.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고마워요. 다시 돌아와 주셔서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주셔서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 역할 열심히 할게.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곁에 계셔주세요.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어느 가을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곳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선이야, 나 내 어머니한테 가봐도 될까? 당연하죠. 가야죠. 저희는 꽃을 사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어요. 긴장하고 계신 게 느껴졌습니다. 산소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한참을 서 있기만 하셨어요. 아버지, 들어가세요. 응, 알겠다. 아버지는 천천히 어머니 산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여보, 나왔소. 늦었소. 정말 늦게 왔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없어서, 아파할 때 손 잡아주지 못해서,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하지 못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셨어요. 3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요. 당신이 보낸 마음,
선희한테 들었소. 날 용서해줘서 고맙소. 그리고 우리 딸 잘 키워줘서 고맙소.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이 시간은 아버지와 어머니만의 시간이었으니까요. 한참 후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선희야, 엄마한테 인사해라. 네, 아버지. 저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선희예요. 아버지랑 같이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 아래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이었어요. 낙엽이 하나 어머니 묘 앞을 스쳤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제 곁에 계세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가족이 됐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셨다면 아마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제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는 늘 웃는 얼굴이었지. 나도 이제야 그 웃음을 떠올릴 수 있구나. 그날 저희는 어머니 묘 앞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김치,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만든 잡채. 아버지는 젓가락을 들며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가족끼리 밥을 먹는구나.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잃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보단 따뜻했어요. 마치 어머니가 옆에서 우리를 감싸 안는 것처럼요. 그 후로 아버지는 자주 산소에 들르셨습니다. 꽃을 갈아놓고 잡초를 뽑고 가끔은 어머니에게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오늘은 날이 좋소. 선희가 잡채를 또 만들었는데 맛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소. 그럴 때마다 저는 멀리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분의 어깨는 예전처럼 굽어 있지 않았어요. 시간이 그를 늙게 했지만 대신 마음을 바로 세워줬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희야, 내가 세상 떠나면 내 엄마 옆에 묻어줄 수 있을까? 당연하죠, 아버지. 어머니가 외로워하지 않으시게 꼭 옆에 계셔야죠. 아버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어요. 그저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직전 아버지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습니다. 폐렴이 재발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선희야, 괜찮다. 이번엔 조금만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분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며칠 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저를 불렀어요. 선희야, 서랍에 봉투 하나 있을 거다. 그거 내일 아침에 열어봐라.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이제 나으셔야죠. 코스모스도 다시 심어야 하잖아요.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코스모스는 내가 대신 심어라. 그게 나다 생각하고.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계셨습니다. 창밖엔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버지가 말한 봉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희에게 라고 적힌 삐뚤빼뚤한 글씨로. 편지를 펼치자 잉크가 번진 글씨들이 보였어요. 선희야, 아빠는 늦게서야 깨달았다. 세상에서 제일 큰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거라는 걸. 너는 아빠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어머니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이렇게 쓴다. 고맙다. 그리고 내 딸 선희야. 내가 내 손을 잡아준 그날 아빠는 다시 살아났단다. 사랑한다. 아빠가. 저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움의 눈물이었죠. 아버지가 떠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가게 앞 화단에는 코스모스 대신 새싹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흙을 3번 두드리고 물을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꽃이 오래 간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이었죠. 그날 손주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갈래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할아버지, 너를 꼭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잠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꽃잎 하나가 제 발치에 떨어졌어요. 아버지,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하시죠? 바람이 대답했습니다. 살짝 흔들리는 코스모스의 잎사귀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에필로그 -2년은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인생을 강물에 비유하죠.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어떤 물줄기는 돌고 돌아 결국 같은 바다로 흘러간다는 걸요. 35년의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아버지와의 시간은 제 인생이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같이 장사해요. 그럼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따뜻한 목소리. 그래, 우리 선이. 오늘도 힘내자. 그리고 저는 웃으며 문을 엽니다. 세상 가장 따뜻한 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날의 바람 냄새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향 속엔 용서와 사랑이 함께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를 전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하루하루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인생 하루하루였습니다.